대학에서 연극을 전공한 제이 씨는 몇 년간 사회생활을 하다 아동 심리와 예술 치료를 공부하기 위해 대학원에 진학했다. 연기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입시를 앞둔 아이들의 불안정한 심리 상태를 자주 접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사이코 드라마를 만난 건 대학원에서 진행한 한 워크숍에서였다. 정신과 의사 제이엘 모레노가 창안한 사이코 드라마는 연극을 활용한 심리치료 기법, 특정한 대본이 없고 주인공이 심리적 문제를 겪었던 과거 상황을 연기하며 내면에 억압된 것들을 해소한다. 한국에서 처음 시도된 것은 30년이 넘었지만 아직 많은 이들에게 낯선 치료법이다. 그녀는 심리극인 사이코 드라마가 마음 치유의 한 방법으로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궁금했고 더 많은 경험을 하고 싶어 사이코 드라마로 세미나와 공연을 하는 학회를 찾아갔다. 처음엔 사이코 드라마의 진행 과정을 보기 위해 공연을 참관했다. 현장은 임상 경험이 있는 디렉터의 주도하에 진행됐다. 사이코 드라마는 인간의 상처를 다루는 데다 즉흥극이므로 현장에서 돌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매우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해야 하는 작업. 그만큼 많은 안전장치가 있다. 먼저 잘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두렵게 느껴지지 않도록 웜업을 한다. 다 같이 무대에 나가 긴장을 풀고 디렉터가 준비한 활동을 함께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디렉터가 제시한 감정이나 덕목에 관한 키워드를 보고 그 중에서 자신이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식. 그날의 주제에 대해 각자의 일화를 이야기하기도 한다. 웜업을 하는 시간 동안 사람들은 자신의 고민이나 개인적인 사건에 대해 말하면서 경계심을 허물고 자연스럽게 그날의 주인공도 정해진다. 보통은 자발적으로 나서는 사람이 주인공으로 결정되지만 그녀는 두 번째로 참석한 날 우연찮게 주인공을 맡게 됐다. 그날은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각자 힘들었던 경험을 말한 뒤 그 중에서 좀 더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은 사람을 지목하는 방식으로 주인공을 정했는데 다수가 그녀를 선택한 것. 그녀의 이야기는 3년 전 죽은 고양이 2마리에 관한 것이었다. 그녀는 오피스텔에 혼자 살며 고양이들을 키웠다. 힘들 때 큰 위로가 되어주는 너무나 사랑스러운 존재들. 그런데 어느 날 그녀가 외출한 사이 전기선의 문제로 오피스텔에 불이 났다. 내부는 많이 타지 않았지만 고양이들은 질식사로 죽고 말았다. 끔찍한 상황에서 감당하기 힘든 슬픔이 밀려왔고 어떻게 해야 할지 경황이 없었다. 그때는 반려동물을 위한 장례식장이 있다는 것도 그렇게 의뢰를 갖춰 보내주는 방법이 있다는 것도 알지 못했기에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고양이들을 묻어줬다. 제대로 애도하지 못한 채 황망한 상태로 보낸 탓인지 그녀는 오랫동안 마음속에 남은 감정의 응어리로 힘들어했다. 길을 걷다가도 고양이가 보이면 울컥했고 새롭게 키우기 시작한 고양이에게는 과도하게 집착했다. 그 아픈 이야기를 사이코 드라마로 극화할 수 있을까? 게다가 잘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말이다. 뜻하지 않게 주인공으로 지목되자 무대로 나갈 용기가 나지 않았다. 주저하는 그녀에게
디렉터는 걱정하지 말고 자신만 믿고 따라오면 된다고 말했다. 앞으로 나가 디렉터의 설명을 듣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 중 배역을 맡을 사람들 3명을 직접 뽑았다. 자신의 역할을 대신해줄 이중자아와 2마리 고양이를 연기할 사람들. 왠지 그녀의 이야기를 잘 표현해줄 것만 같은 이들이었다. 디렉터는 상황에 대한 그녀의 설명을 들으며 극을 이끌고 장면을 전환했다. 실제 극장에 있는 것도 아니고 분장을 하거나 의상을 갖춘 것도 아니었지만 불이 꺼지고 무대 조명 아래에서 극이 진행되자 신기하게도 정말 그 상황으로 돌아간 듯 몰입이 됐다. 고양이 배역을 맡은 2 사람이 무대 위에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보자 그녀는 울기 시작했다. 디렉터는 그녀가 못다한 말들을 하도록 해줬다. 내가 그때 미안했어. 외출할 때 더 신경 썼어야 하는데 더 많이 놀아줄걸. 사랑해. 이중자아 역을 맡은 사람은 그런 그녀를 바라보다가 그녀가 감정적으로 힘든 상황이 되면 디렉터의 지시에 따라 바로 역할을 바꿔 그녀의 속마음을 대변해줬다. 그리고 그녀는 이중자아에게 말했다. 네 잘못이 아니야 라고. 자신과의 대화였다. 극 후반부의 디렉터는 그녀와 고양이가 서로 위치를 바꾸도록 했다. 사이코 드라마에서 위치를 바꾸는 건 곧 역할을 바꾸는 것이다. 그녀는 고양이의 입장이 되어 이렇게 말했다. 엄마, 나 괜찮아. 충분히 사랑해줬잖아. 고양이들을 씻겨서 보내주는 연기를 한 뒤 조명이 꺼졌고 잠시 후 수십 년이 흘러 그녀가 죽은 뒤 고양이들과 재회하는 상황을 만들었다. 고양이들이 그녀에게 다가오며 반가워했다. 그녀뿐 아니라 연기한 사람들, 관객으로 지켜본 이들 모두가 눈물을 흘렸다. 그렇게 극이 끝났다. 그리고 쉐어링 과정이 이어졌다. 일반 조명이 켜진 상황에서 사람들과 그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 많은 이들이 비슷한 경험에 대해 이야기해주며 공감해주니 큰 위안이 됐다. 조언이 아니라 응원과 지지였다. 혼자만의 통찰로 끝나지 않고 집단으로부터 힘을 얻는 경험이었다. 그녀는 처음 경험해본 사이코 드라마로 엄청난 카타르시스를 느꼈다. 고양이가 죽었을 때 제대로 애도 과정을 거치지 못해 계속 남아있던 괴로움이 비로소 해소되는 듯했다. 그렇게 막혀있던 사고가 확장되며 내면을 살펴볼 수 있는 융통성이 생긴 기분도 들었다. 사실 그녀의 내면에는 슬픔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었다. 스스로도 몰랐던 내적 자원이다. 사이코 드라마가 감정 정화를 통해 객관적으로 상황을 바라볼 수 있게 함으로써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내적 자원을 깨닫게 해준 것이다. 그날부터 그녀는 사이코 드라마에 푹 빠져 수차례 세미나에 참석했다. 그러던 중 디렉터를 양성하는 과정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사이코 드라마를 이끌어가는 디렉터가 되려면 임상의학이 바탕이 되어야 하는데 그녀는 이미 아동 심리로 석사를 밟고 있으니 전공과 관련성이 있었다. 1년간 진행되는 디렉터 과정을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디렉터 과정에서는
이론 수업과 실습, 그리고 분석이 함께 진행됐다. 그녀는 사이코 드라마를 배우며 마음속에 남아있던 오래된 문제들을 하나씩 꺼내보게 됐다. 자존감이 낮아서 종종 자기 비하를 하고 타인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해 스스로를 괴롭힌 적이 많았다. 그러다 10년도 더 전에 벌어진 일이지만 아직까지 그녀에게 아픈 기억으로 남아있는 사건이 떠올랐다. 바로 대학 시절 사귀던 남자친구의 배신이었다. 당시 그녀는 학교 근처에서 자취를 했고 4살이 많은 연극 선배와 사귀고 있었다. 그는 학생회장이었고 연극과에서도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 부모님과 처음 떨어져 사는 그녀에게 남자친구이면서 동시에 아빠 같은 역할을 해주었다. 어린 시절 허약 체질이라 응석바지처럼 부모님에게 의존하며 자란 그녀는 남자친구에게 많이 기댔다. 1년 정도 연애했을 무렵 그녀는 남자친구가 같은 연극과의 여자 선배와 부적절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직감이었지만 확신이 들어 새벽에 남자친구의 자취방에 찾아갔다. 마침 남자친구와 여자 선배가 문을 잠그고 있는 상황. 그녀는 문을 두드리며 난리를 피웠다. 그러자 남자친구가 밖으로 나와 작품 이야기를 하던 중인데 왜 이러냐면서 그녀를 남자친구를 의심하는 사람으로 몰아세웠다. 그는 자신의 부모님을 걸겠다며 말했다. 맹세코 아무런 사이가 아니라고. 남녀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라는 말을 평소 자주 해온 그가 부모님까지 언급하자 그녀는 흔들렸다. 자신이 오해한 것이라면 여자 선배에게 사과해야 할 일. 그런데 그녀가 다가가 오해해서 미안하다는 말을 하자 여자 선배는 되려 화가 난 듯했다. 사실 둘은 서로 호감을 키워온 지 1달 정도 되는 사이였는데 남자의 해명에 자존심이 상한 것. 그녀는 그 자리에서 여자 선배를 통해 진실을 듣게 됐다. 그동안 남자친구는 여자 선배에게 기존 관계를 정리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해왔다는 것이다. 다시 그녀는 남자친구에게 화를 내며 소리를 질렀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가 사과를 하기 위해 찾아온 것은 그로부터 며칠 후. 그러나 좋아하는 마음이 컸던 만큼 더욱 용서를 할 수 없었다. 그대로 관계를 끝냈다. 이 일은 그녀의 마음에 상처를 남겼을 뿐 아니라 생활까지 변화시켰다. 수면 유도제를 먹지 않으면 잠을 자지 못하는 날이 오래도록 이어졌다. 권장량보다 많이 먹어서 병원에 간 적도 있고 약에 취한 채 운전을 해서 2번이나 사고가 났다. 섭식 장애도 생겼다. 그날 이후 3개월 만에 체중이 10kg가량 빠졌다. 잘 먹지 못하니 건강도 나빠졌다. 그런데 마른 체형이 되고 나니 주변의 시선이 바뀐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그녀에게 친절하게 대했고 호감을 표했다. 마르고 예뻐져야 사람들이 나를 가치 있게 평가하는구나. 내가 진작에 살이 빠졌다면 그 남자가 그러지 않았을까? 그녀는 비합리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먹기를 거부했다. 그러나 먹지 않고 살 수는 없는 법. 거의 먹지 못하며 지내다가 한 번씩 폭식을 하곤 했다. 살이 찌면 무가치한 인간이 된 것만 같은 기분에 집 밖으로 잘 나가지 않았다.
거식과 폭식이 반복되며 체중은 심하게 오르내렸고 섭식 장애로 인해 우울증까지 찾아왔다. 견디다 못해 정신과에서 2년간 개인 상담을 받았다. 그로부터 10여 년이 지난 지금 불면증과 섭식 장애는 많이 극복했지만 아직까지도 몸에 남아 있었다. 마치 전 남자친구의 외도가 인생에서 얼마나 큰 사건이었는지 증명해주는 흔적처럼 애인이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그녀는 자신에게 문제가 있어서 벌어진 일이라 생각하면 그나마 상황을 인정할 수 있었다. 그래서 그의 잘못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며 괴로움에서 벗어나려 했다. 긴 시간 정리되지 않은 감정을 상자 속에 뒤죽박죽 집어넣고 뚜껑을 닫은 채 보이지 않는 곳에 밀어둔 채 그렇게 지내온 것 같았다. 언젠가는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해 오던 차에 그 문제를 사이코 드라마로 다루게 됐다. 10년 만에 그 상자를 다시 열어보는 듯한 기분이었다. 무대에서 그 당시로 돌아가 상황을 재현하며 남자친구와 여자 선배가 함께 용서를 구하는 장면을 만들었다. 그런데 이번에도 용서가 되지 않았다. 평생 미안해하면서 살아. 나는 용서해주지 않을 거야. 라는 말이 튀어나왔다. 디렉터는 그래요. 용서하지 않아도 되죠. 라고 말했고 마지막으로 어떤 장면을 하면 좋겠냐고 물었다. 당시 힘들었던 기억을 떠올려 보니 살이 빠진 채 나타났을 때 사람들에게 예뻐졌다는 말 대신 걱정과 위로의 말을 들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학교 선배와 친구들이 야윈 그녀를 걱정해주고 마음을 보듬어주는 따스한 말을 해주며 함께 밥을 먹으러 가는 장면을 연기했다. 그렇게 마무리하고 나니 당시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 보였다. 사람들은 응원과 위로를 해주고 싶었는데 그 표현이 서툴렀기에 외모에 관한 칭찬으로 대신하며 친절하게 대해줬던 게 아닐까? 단지 외모가 변해서 사람들이 잘해줬다고 여겼던 건 자신의 착각이었음을 깨달았다. 그들도 사실은 그녀를 많이 걱정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사이코 드라마로 억울하고 원망스러운 감정을 많이 해소했다. 당시의 사건 안에 갇혀서 편협했던 시간이 확장된 느낌. 그로 인해 자신의 행동에 대한 통찰이 생기고 왜곡된 인식이 수정됐다. 상자를 열어서 버릴 것을 버리고 정리하는 작업을 했으니 이제는 다시 그 안을 들여다볼 수 있는 힘이 생긴 듯 했다. 마음이 매우 홀가분해졌다. 하지만 끝내 용서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마음 한편에 남아있다. 머리로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고, 자신만 겪은 일이 아니며 세상에는 그런 일이 수없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아직 진심으로 용서가 되지 않으니 앞으로 몇 번의 사이코 드라마 작업을 더 해야 할지도 모른다. 물론 용서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누군가를 계속 미워하고 있는 감정이 자신에게 이로운 것은 아니니까.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약한 부분을 드러내는 용기는 어디서 나왔을까? 그녀는 아프고 약한 부분을 공개하고 싶지 않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은 욕구도 있었다. 사이코 드라마는 두렵지만
꺼내고 싶은 이야기를 완전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 경계심이 사라진 후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을 때 디렉터의 도움으로 극이 펼쳐졌고 사람들이 공감해줬다. 그때 느끼는 희열은 대단했다. 사이코 드라마에서 중시하는 두 가지가 있다. 바로 자발성과 창조성이다. 사이코 드라마는 수동적이고 폐쇄적인 이들이라도 자발적으로 극에 참여해 자신을 드러내고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한다. 자발성과 창조성은 아이들이 가진 순수함과도 흡사한 것. 사회적 시선과 여러 가지 제약으로부터 해방된 상태로 내면의 감정을 발산하면 억눌려 있던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만날 수 있다. 그녀는 사이코 드라마의 관객으로 참여하면서 얻은 것도 많았다. 관객들은 주인공이 무대에서 힘든 상황을 고군분투하며 극복해가는 과정을 한 공간에서 함께 겪는다. 주인공의 행동을 자신에게 비추어 보기도 하고 미묘한 동질감을 느끼기도 한다. 마치 인간극장을 보는 것처럼 그녀가 경험해보지 못한 다양한 사건들을 접하면서 사연은 달라도 인간의 욕구는 거의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곤 했다.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다. 언젠가부터 그녀는 사이코 드라마에 참석하는 것을 곧 힐링을 하는 시간으로 느꼈다. 불면과 우울, 섭식 장애에 시달렸던 시기와 비교해보면 지금은 많이 건강해졌다. 무엇보다 의미 있는 것은 집단의 힘을 깨달았다는 것이다. 사람에게 지치고 인간관계로 인해 소모되는 기분이 들수록 혼자 지내는 걸 선호하던 때가 있었다. 그러나 사이코 드라마를 하며 집단 속에서 얻은 위안은 다른 무엇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컸다. 극을 마친 후 쉐어링을 통해 이야기를 나누며 사람들에게 있는 그대로의 자신이 받아들여지는 느낌을 받을 때 행복감이 찾아왔다. 사람으로 인해 상처받아도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는 역시 사람으로부터 오는 게 아닐까? 사이코 드라마는 텔레라는 개념이 있다. 누군가의 기운을 감지하고 집단에서 서로 연결돼 있다는 느낌을 받으며 교감하는 것이다. 언어화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서로에 대한 끌림이다. 그녀가 처음 사이코 드라마의 주인공을 맡은 건 집단의 선택이었다. 아직 말할 준비가 안 된 것 같다고 했던 그녀를 사람들이 선택한 건 텔레가 작용한 결과였다. 고양이를 잃은 아픔을 조금은 웃는 얼굴로 담담히 말했음에도 사람들은 감지한 것이다. 무언가 위태로워 보이는 느낌을. 주인공이 배역을 정할 때 자신의 이야기를 잘 표현해 줄 것 같은 사람을 선택하기 위해 사용하는 감각 또한 텔레다. 사이코 드라마가 집단 치료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현재 사이코 드라마의 디렉터 과정을 밟고 있는 그녀는 대학원에서 청소년들의 우울과 스트레스를 사이코 드라마로 대처하는 방법에 대한 논문을 준비 중이다. 이제는 혼자서 자유로운 게 아니라 관계 속에서 보다 자유로운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 동시에 사이코 드라마의 무대에서 자신과 시간을 공유하는 이들 또한 스스로에 대해 알아가며 함께 자유로워지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다.
자신이 그런 기운을 불어 넣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훨씬 더 기쁠 것이다.